예, 오늘은 이제 음식 예술 여덟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멀로 비어질리의 논문, 또 그가 쓴 그 미학사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그 비어질리의 관점을 비판한 퀴넷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면 이제 비어질리의 음식의 맛에 대한 물음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비어질리의 관점에 대한 비판. 이게 바로 이제 그 퀴넷의 관점에서 비어질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어질리의 물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는 이제 피아노 건반과 음식의 맛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피아노 건반이 높이의 고저에 따라 배열되는 것과 같이 음식의 맛과 냄새를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의 맛과 냄새를 조화롭게 설명하거나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규칙이 있는가, 또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음과 관련해서 이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왜 맛의 심포니와 냄새의 소나타가 없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나타라고 하는 것과 심포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악장이 이제 3 내지 3개 내지 4개의 악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3개 내지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다악장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악장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악장 안에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와 같은 뚜렷한 어떤 그 방향이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 소나타를 보면 음악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라든가 월광 소나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나타를 관현악곡으로 이제 작곡한 것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해서 작곡한 소나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라든가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작곡한 소나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소나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소나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이러한 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비어질리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한 것은 맛에는 왜 이런 그 심포니와 소나타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포니와 소나타와 같은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각은 그러니까 음악과 같은 그 청각은 어떤 순차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제 배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청각은 한마디로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에는 톤과 피치가 있는데요. 톤은 소리의 높낮이, 강약, 그리고 빠르고 느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의 높이와 낮음을 얘기하는데, 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음이 다른 음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음악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은 피아노 건반과 같은 것은 그러한 음 높이의 고조에 따라서 배열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청각예술, 음악과 같은 청각예술은 순차적 질서 내지는 체계적 질서를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후각과 미각에는 비어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맛이나 냄새는 그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또 규칙적인 조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던지죠. 향수나 호박파이의 냄새를 공중에 날렸다. 그리고 이제 향수가 공중에 날렸을 때, 향수를 공중에 날렸을 때, 또 호박파이의 음식의 냄새를 공중에 날렸을 때, 그것을 과연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을 제기하죠. 비어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비어진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후각이나 미각에는 그 연속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열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칙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맛에는 그런 순차적 질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성의 맛은 단맛의 어떤 순서로도 이제 배열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금속성의 맛과 단맛은 별개의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금속성의 맛이 매우 단맛에 속하느냐, 중간의 단맛에 속하느냐, 약한 단맛에 속하느냐, 그것을 관계 지워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금속성의 맛과 단맛은 이제 별개의 것이다. 서로 관계에 지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이제 특수한 어떤 사례들로만 이제 제시될 뿐이지, 맛에는 이 맛과 저 맛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의 맛은 예술로 이제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음식의 맛에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같은 예술로 구성되기 위한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예술로 이제 구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예술적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비어진리가 주장하는 것은 맛의 심포니와 냄새의 소나타가 없다라는 얘기는 시각과 청각에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질서가 있는데 후각과 미각에는 그런 체계적 질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후각과 미각이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보다 낮은 감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비어진리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어진리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이 있죠. 마리앤느 퀴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81년도에 Food as Art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로서의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거기에서 퀴넷이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미각과 후각에는 맛과 냄새에는 예술적 구성 형식에 필요한 질서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술로서 구성될 수 있는 어떤 체계적 질서가 미각과 후각에는 없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퀴넷은 한마디로 맛에는 그런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비어진리의 관점과는 서로 대치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퀴넷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맛은 예를 들어서 싱거운 맛에도 짠 맛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싱거운 맛에서 짠 맛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질서가 이제 지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신맛도 신맛이나 단맛, 짠맛 이런 것들은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 어떤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신맛, 중간 신맛, 낮은 신맛, 또 단맛도 가장 단맛, 중간의 단맛, 또 낮은 단맛, 짠맛도 이제 그렇게 질서지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맛에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비어질리는 금속의 맛과 단맛은 서로 관계 지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별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만 퀴넷은 그것이 좋은 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좋은 조합 내지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단지 현재는 이때 현재는 이제 퀴넷이 논문을 쓸 당시니까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런 두 가지 맛 사이의 관계를 어떤 독자적인 용어나 과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거기에는 좋은 조합이 있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퀴넷이 이것을 얘기할 때가 1981년도니까 지금은 그런 관계를 과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넷은 그렇게 본 것이죠.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런 맛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 빛의 파장의 관점에서 무지개의 색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을 빛의 파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맛의 관계를 그런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맛의 관계와 원리는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넷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똑같은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작업에서 다양하게 조합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파라고 하는 재료가 내는 맛이 이 볶음 요리에서 이제 다른 요리들하고 이제 조합이 될 수가 있고, 또 국 요리에서도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본래의 것과 충분히 같은 맛을 내는 다른 재료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꿀의 단맛과 설탕의 단맛, 그는 이제 꿀의 단맛을 내는 것을 설탕의 단맛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소금의 단맛, 소금의 짠맛을 간장으로 이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은 앞에서 이제 비어진리가 맛들은 서로 관계 지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퀴넷은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맛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퀴넷은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맛과 냄새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원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과 같이 이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